지난 2월 9일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몰아치던 날, 광화문 광장에서는 24살 청년의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 이날 연결식에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그를 추모하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제대로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다시 못 올 먼 길을 떠난 청년.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을 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 기억하십니까? 그의 이름은 김용균입니다. 사망한 지 62일 만에 우여곡절 끝에 치러지게 된 장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어머니 김미숙 씨는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들 용균아, 오늘 마지막으로 너를 보내는 날이구나. 이 엄마 너 없이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는 거니,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엄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구나. 아들 하나가 전부였는데 가진 걸 다 잃었다는 어머니. 어머니는 피 맺힌 눈물로 호소합니다. 무엇이 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또 다른 아들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지. 아들 김용균 씨의 죽음 앞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수없이 묻고 또 물었을 그 질문들을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답을 구해봅니다. 근로자의 날 특집 TVN 교통방송 다큐 스페셜 어머니의 눈물.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6시 40분경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저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던 그날, 느닷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며 가족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전화였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남편과 함께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큰일이 났긴 난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인지 확인해달라고 하는 그 말에 제발 딴 사람이기를, 내 아들 아니기를, 적어도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발 아니기를, 제발 살아만 있기를 바랬는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영안실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아들 김용균 씨의 사망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충남 태안화력에서 설비 점검을 하던 20대 하청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오전 3시 20분쯤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90호기 석탄 운송 설비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24살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져 있는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 설비 운영팀 소속인 A씨는 전날 오후 6시쯤 출근해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했으며 오후 10시 이후 연락이 끊겨 동료들이 찾던 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태안화력 90호기 컨베이어 벨트에 대해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는 한편 근로감독관을 보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2인 1조로 근무하게 돼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도 현장 근무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한 김용균 씨는 지난해 9월 한국서부발전의 한 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항구에 들어온 석탄을 발전소까지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는 운전원으로 일했습니다. 원청 회사인 한국서부발전에서는 하룻밤에 8km의 컨베이어 벨트를 2인 1조로 점검하라고 하청업체에 작업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작업량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하청업체는 2인 1조 대신 한 사람이 4km씩 나눠서 점검하게 했습니다. 김용균 씨는 밤중에 혼자서 이 업무를 하다 초속 5m로 빠르게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를 확인하던 중 몸이 끼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찾아온 회사 관계자는 아들을 잃은 김용균 씨의 부모님을 만나자마자 참 이해하기 힘든 해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그 말에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용균이는 참 착실하고 일도 잘했는데 하지 말라는 일을 했고 가지 말라는 곳을 갔고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 보험 들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면에 사람이라면 천면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당황스럽고 그 말 자체가. 회사를 믿을 수 없었던 어머니는 다음 날 직접 아들이 일했던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사고 현장은 어른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통로 옆 컨베이어 벨트 아래였습니다. 어둡고 시끄럽고 석탄가루 매캐한 지상 40m 좁은 쇳덩어리 사이. 그곳에서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동료들도 언제든 일을 하다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분진가루가 많이 날려 쌓여서 바닥이 미끄러워서 옆으로 내려갔는데 미끄러워지니까 옆을 잡으려고 하는데 평소에는 거기를 못 잡게 되어 있대요. 회전체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라서 위험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미끄러우면. 거기서 만약에 넘어지고 한다면 정말 끔찍하게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더라고요. 거기 다. 작업 환경은 위험했지만 어머니가 보기에 안전 조치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아들 김용균 씨는 헤드램프 하나 지급받지 못해 휴대폰 후레쉬를 켠 채 들고 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신입사원이었지만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위험한 현장에 홀로 투입되었습니다. 김용균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교대 근무다 보니까 한 사람이 나가면은 한 사람이 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도 입사하고 이틀인가 3일 정도 그냥 길 정도만 외울 수 있게 원래 일했던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서 길 정도만 외우고 용균이도 똑같이 한 3일인가 4일 정도 현장 다니면서 안전교육도 조금은 저희가 그냥 가르쳐준 거고 정석적으로 이렇게 배운 건 없고 그 용균이도 이건 어떻게 하는 거다 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일적으로 길도 배우고 이런 일적으로만 배웠던 것 같아요. 안전교육보다는. 그렇게 위험한 곳인 줄 알았다면 절대 보내지 않았을 거라며 스스로 죄인이 된 어머니 김미숙 씨는 가슴을 쥐어뜯고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아들의 죽음. 어머니가 바라는 진상 규명은 언제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왜 어둡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해야만 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처럼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는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가 사고를 당한 태안화력발전소 작업장은 불과 2달 전 안전점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안전한 일터였던 것입니다. 분노한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고 현장을 다녀온 뒤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지, 우리 아들이 왜 거기서 죽어야 하는지, 다른 아이들도 거기서 같이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그 아들도 똑같이 위험에 그렇게 노출돼 있는데. 김용균 씨가 속해 있던 하청업체는 지난해에만 28차례에 걸쳐 안전설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3억 원이 든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김용균 씨의 사고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약 200억 원을 들여서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안전 커버와 펜스 등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죽인 것이 단순한 컨베이어 벨트가 아니라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고는 국민들에게도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박준선 상황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는 업무는 외주화시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게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위험한 업무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고용돼서 노동자들의 신분이 안정될 때만이 그 위험한 업무를 시키는 것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위험한 업무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19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 후 기업들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급속히 늘렸습니다. 2018년 8월 기준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33%를 차지했습니다.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외주화와 비정규직 확대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사실은 외주화가 되면 조직이 슬림해지고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게 생산성을 올릴 거다.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니까 이러한 논의들이 쭉 있어 왔죠.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제출되는 연구 논문들을 보면 외주화가 그닥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연구 보고서들이나 조사서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통 체계 자체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이 위계적으로 그리고 중층적으로 나누어진 이 업무 구조 때문에 사실상 어떤 특정한 원청의 책임성들이 계속 전가되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책임이 사라지는 현상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하청으로 내려갈수록 책임이 사라지는 외주화의 이상한 구조. 그것은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조차도 외주화시켰습니다. 고 김용균 씨가 사망한 사고 현장에서는 유품 몇 점이 수습됐는데요. 사비를 들여 산 손전등과 건전지, 그리고 식사 시간이 부족해 끼니를 때우는데 이용했던 컵라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유품을 보며 지난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진 19살 김모 군과 그의 가방에 들어있던 컵라면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메트로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김 군은 선로 안쪽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들어오는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어머니가 아들의 처참한 죽음 앞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절대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믿고 싶었는데 진짜 눈썹을 벗어보고 그 옷까지 입으니까 저희 아이가 입고 나간 것이 맞아요. 회사 측에서는 지킬 수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
알려지지 않은 비열한 사고라고 주장하며 우리 아이의 과실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아들이 잘못한 것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시키는 대로 일한 잘못밖에 없다며 눈물로 억울함으로 호소한 어머니. 시민들은 어머니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서울 구의역 승강장 스크린도어 옆에 추모 메시지가 담긴 메모지들을 하나 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000여 건이 넘었던 시민들의 메모에는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왜 19살 청년이 죽어야 하나요?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요? 19세 컵라면 2단어에 울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책임을 강조하는 글들도 눈에 띕니다. 물질이 한 사람의 생명과 삶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 이 사건은 결코 고인이 된 청년과 유가족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꽃다운 청년들이 위험의 외주화에 떠밀려 목숨을 잃어야 하나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인 서울메트로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서부발전 산업재해 피해자 44명 중 하청업체 비율은 95.5%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서부발전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고 심지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이유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업보험료 22억 5천여만 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구의역에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의 어머니처럼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왜 우리는 작은만한 것도 다 벌을 받고 큰 벌은 몇 년 동안 감옥에 몇십 년 동안 감옥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저들은 사람이 한 회사에서 12명이나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법을 만들었는지 사람을 죽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법. 이 법은 198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업병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을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여겨졌죠. 올림픽으로 나라가 들떠있던 1988년 한 소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과 산업재해라는 말을 각인시켰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문성면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던 소년 문성면. 1987년 서울에서 일하면 야간 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의 한 온도계 제조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환기시설과 보호장비는 없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2달 만에 전신 통증과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건강했던 소녀는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전전했지만 의사들은 정확한 병명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소년에게 귀신이 씬 것 아니냐고 수군댔습니다.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에게 당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그 담당 의사가 직업이 뭐냐고 처음으로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그 온두계 공장에서 수은 일을 한다고 해서 밝혀지기 시작한 수은 종독을 인정되기 시작한 이런 건데요. 당시 회사와 정부는 처음에는 산업재해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인 6월 말 뒤늦게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지만 말 그대로 뒤늦은 일이었습니다.
문성면은 그해 7월 급성 수은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소년의 장례는 산업재해 노동자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은 그의 죽음이 당시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고 말합니다. 문선명이 그때 이제 16살 어린 나이에 죽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그 투쟁 조직이 활성화되고 대한민국 역사에서 아마 처음으로다가 9시 메인 뉴스에 직업병이라는 어떤 그 뉴스가 나오는 이런 이제 그 사건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보면 문선명 사건이 이제 그 산재 사고에서 그때는 이제 단순 사고 쪽이었었는데 직업병으로 전환하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엄마, 나 살고 싶어.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을 떠나서 엄마랑 농사 지으며 살자. 살고 싶어. 병 다 나으면 무서운 서울을 떠나 엄마랑 농사 지으며 살자. 15살 소년 문성면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문성면이 사망한 지 20일 후 경기도의 합성섬유 공장 원진레이온에서 노동자 수백 명이 이황화탄소에 중독됐고 수십 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신경 독가스의 원료로 쓰기도 했던 치명적인 유해물질입니다. 여기에 중독된 노동자들은 팔다리 마비와 언어장애, 정신 이상, 콩팥 기능장애 등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원진산업재해자협회 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초의 환자는 이제 81년도에 나왔습니다. 81년도에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몸이 많이 아팠는데 회사에서 숨기고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직업병이 아닌 개인 질병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계속 이제 진행이 돼 왔었죠. 국내 최대의 직업병 사건이자 세계 최대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가족협의회를 결성하고 88년 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를 막아 온 세상에 원진 직업병 참사를 알리기로 했습니다. 그때서야 당시 노동부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소년 문성면의 죽음과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사건을 계기로 1981년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9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법도 노동자들을 지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 사망률 1위를 거의 놓쳐본 적이 없답니다. 산업재해가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부끄러운 1위를 지키고 있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배계환 기술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는 노동자는 약 9만 명입니다. 그중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약 1,000명으로 하루에 약 3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사고로 숨지고 있습니다. 노동자 10만 명당 산재 사고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약 5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 2 내지 3배 정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지난 2017년 한 해만 해도 1957명의 노동자가 일을 하다 죽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왜 이런 산업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요?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안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이 생명의 위험을 전가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지금 사고가 계속 거의 OECD에서 산재 발생률이 산재 사망률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불행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업재해 사고나 사망률은 더 높아집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 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백예환 기술이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0%입니다. 그런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노동자에서 하청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9%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을 비교해 볼 때 하청 노동자는 원청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법은 이렇게 노동자들의 안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문송면 씨의 사망 이후 일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김군 사고로 개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개정안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됐지만 공연불만 계속되다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의 장례를 미루고 산업안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거리에 섰고 국회를 찾아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허무하게 목숨을 잃지 않도록 해달라고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해 간절하게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정치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렸던 12월 27일 재석 185인 중 찬성 165인, 반대 1인, 기권 19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시 한번 전면 개정됐습니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국회에서 지켜보며 어머니는 또 한 번 회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회가 밝힌 김용균 법의 제안 이유는 한마디로 법의 대상과 근로자의 재량은 넓히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김용균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자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 전문 변호사 한용호 씨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진행이 됐는데 김용균법, 이번에 개정된 김용균법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는 기존 보호 대상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해서 기존에는 그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자로 봤는데 결국 개정된 법은 캐디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도 결국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시했고요. 뿐만 아니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은 수은, 납, 카드뮴 등을 사용하는 작업과 위험과 위해성이 높은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도록 개정됐습니다.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원청 사업주가 자신의 안전 의무, 조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이제는 사망하게 되면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해서 처벌의 상한을 꽤 높였죠. 그다음에 이제 또 그 5년 내에 2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면 그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도입을 해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앞으로는 원천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하청 노동자일지라도 원청 사업자의 책임이 됩니다. 이것은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똑같이 취급하라고 규정한 최초의 법이라고 합니다. 김용균법은
이렇게 성과를 이뤘지만 아쉬운 점도 많습니다. 노동자가 사망했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하한선 규정이 없어진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특별안전조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애초에는 그 1년 이상의 징역 뭐 이런 형태로 그 실제 이제 원청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개정안이 있었는데 하한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솜방망이식 처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김용균 씨가 했던 작업이 여전히 도급 계약이 가능해 외주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김용균법의 한계로 지적받는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작년에 개정된 산안법 같은 경우는 사실 김용균과 같은 업무가 보장될 수 있는 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법의 대상에서 이미 배제가 돼 있기 때문에 김용균 동료들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죠. 개정된 산업안전법은 이렇게 당장 세상을 바꿀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간 것 또한 분명해 보입니다.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악순환의 사슬을 끊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 직업병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서 무엇보다 개정된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김용균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 9, 10호기뿐만 아니라 1호기부터 8호기까지도 당장 가동을 중지하고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는 가동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우려는 또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용균법이 통과되고 얼마 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직원이 다치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에 따르면 어제 태안화력발전 2호기 석탄 분배기실에서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직원 48살 윤모 씨가 현장을 점검하다 다쳤습니다. 윤 씨는 오른쪽 빗장뼈가 골절되고 갈비뼈 5개의 실금이 확인되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윤 씨가 보행로가 아닌 석탄 분배기와 먼지 제거 설비가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다 석탄 분배기와 먼지 제거 설비 사이에 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김용균 씨의 사망 이후 2인 1조로 근무 형태가 강화되면서 노련한 같은 조 근무자가 급히 기계를 멈출 수 있었고 덕분에 사망 사고는 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그래도 목숨은 건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쓸어내렸다며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용균의 일로 인해서 한 사람 이렇게 살렸다는 거에 대한 용균아 너는 죽었지만 한 사람 또 살렸어. 엄마가 노력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 살릴 수 있겠구나. 너한테는 못 해주겠지만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거라도 안 하면 엄마가 살 수 있는 길이 없단다. 이거라도 붙들고 다른 사람이라도 좋은 환경 만들어주고 나중에 너 만날 때 널 지켜주지 못했지만 그때 우리 만나면 그때 꼭 서로 껴안아주자. 많이 미안하다 아들아. 지금도 건설 현장에서 조선소에서 수많은 작업장에서 매일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의 외주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업은 계속 외주를 줄 것이고
오히려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정교하게 하청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전주희 연구위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시스템이나 어떤 이윤이나 효율성을 중시하는 전체적인 구조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외주화나 하청은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복잡화될 거고 굉장히 단계가 더 중증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일은 외주화해도 책임은 외주화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싸움을 멈출 수 없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4개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들립니다. 너네는 사람이 아니다. 쓰고 다치고 버려질 수 있는 그런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지금 안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다는 걸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리려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얼마만큼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 날까지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하루하루를 죄인이 된 심정으로 살고 있다는 어머니 김미숙 씨. 어쩌면 산업재해로 자식과 가족을 잃은 많은 유가족들의 심정도 김미숙 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월 그런 유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산업재해로 숨진 청년 노동자 유가족들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서 나선 것입니다.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이 자리는 유가족과 함께하는 기업처벌법 이야기 마당인데요. 유가족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의 질의응답을 받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고 황유미님의 아버님 첫 번째로 황상기 어르신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미는 2003년도에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공장에 그 취업을 했습니다. 18 나이에 삼성전자에 취직해 기숙사로 떠나는 딸을 배웅했던 아버지 황상기 씨. 그로부터 4년 뒤 자신이 몰던 택시 뒷자리에서 딸을 잃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일하던 공장에 유해 화학 약품이 딸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삼성전자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딸의 죽음이 직업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삼성 이 안전관리 그 담당자 하시는 분이 나오고서는 이 사회 단체 사람들하고도 누구하고도 만나지 말고 기자님하고도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지 말으면은 자기가 한 10억을 해줄 테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영 씨의 아들 이민호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17년 제주의 한 생수 공장에 현장 실습을 나갔습니다. 선임자는 5일간 함께 일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떠났고 아들은 혼자 일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고 이민호 군 아버지 이상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해보니까 같이 근무하던 선임 근무자가 없더라. 왜? 그만두고 가버렸대. 나한테 5일 동안 이런 기계 뭐 손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만 가르쳐주고 가버렸다. 그래서 혼자서 했냐? 뭐 어떻게 하냐고. 혼자서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학생한테 이런 일을 시켜도 되는 건가? 의문점은 가졌지만은 질문을 못 해봤어요. 아무 잘못이 없는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지켜주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실습 중에 고등학생인 아들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고 이민호 군 아버지 이상영 씨는 분노했습니다. 단 한 번에 영정사진 앞에 와가지고 조문을 안 한 게 대표입니다. 잘못했다는 내 이해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그 사람은 집행유예 3년 동안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아요. 웃으면서 다니고. 오로지 모든 아픔은 부모 책임이야. 모든 잘못은 부모 책임이고. 이게 무슨 나라야. 유가족들은 한 목소리로 작업장에서 중대한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그래야만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호소합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안전장치 하는 것보다 사람 목숨값이 훨씬 쌉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 평균 5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내고 기업들이 아무런 형별도 받지도 않고 돈만 조금 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입니다. 고 이민호 군의 아버지 이상영 씨는 이상한 나라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만 아니면 내가 아니고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당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현재 영국을 비롯한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을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영국에서는 일명 기업살인법을 시행한 후 산업재해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를 기업이 취하지 않아가지고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기업에게 범죄 책임을 부과합니다. 그 처벌이 매우 강력하고요. 통상 연간 매출액이 2.5%에서 10% 범위에서 산업재해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심각한 위반의 경우에는 상한선 없는 징벌적인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소위 그 일명 기업살인처벌법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기업을 단죄해야 된다,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있으므로 더 세심하게, 더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 이것을 더 주목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길 잃고 헤맬까. 지난 2월 고 김용균 씨는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됐습니다. 그곳은 1970년 근로기준법을 요구하며 평화시장에서 분신 자살한 청년 노동자 전태일과 우리 사회의 직업병과 산업재해라는 말을 일깨워주고 목숨을 거둔 소년 노동자 문성면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엄마에게 맡기고 이곳에서 편안히 잠들라며 어머니 김미숙 씨는 아들 김용균 씨에게 마지막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용균이가 아기 때 잠트집이 있었는데 안아주고 업어주고 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면 어느새 새근새근 참 잘 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용균아, 내 아가야, 너가 어디 있든 그곳에서 잘 지내길 바란단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햇빛이다. 그 빛을 허무하게 잃고 나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 든다. 그 처참한 심정을 다른 부모는 겪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것이 지금의 바람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눈물을 닦고 안전하게 일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길을 나설 것입니다. 그 길이 부디 외롭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근로자의 날 특집 TVN 교통방송 다큐 스페셜 어머니의 눈물.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고두심, 기획 박영균,
연출 권유경, 기술 이강옥, 구성 박은영, 제작의 TBN 한국교통방송 광주본부였습니다.